반갑습니다. 상구유사와 21세기 한국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5번째 강의로 상구유사, 민중의 역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까지 해온 강의를 총괄하는 또는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상구유사에 담겨있는 원리나 이치 또는 역사 인식을 현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그리고 한류의 중심에 있는 BTS와 관련해서 서로 연관지어서 단순히 중세에 만 그치는 게 아니고 현대까지도 이 상구유사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원리나 이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강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한번 덧붙여서 특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전시관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구유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꽤 기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승자의 기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있거나 또는 왕조의 변화가 있을 때 전 왕조를 패자로 보고 그 다음 새로 들어선 왕조가 성자라고 인식되어서 바로 그러한 새로 들어선 왕조가 남긴 기록들, 그것이 역사로 남고 또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성자가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내용이 크게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성자의 기록을 전반적으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암시도 들어 있습니다.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국의 역사를 우선시하고 또 우월하게 여기는 관점이 당연히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성자의 기록 또는 자국의 상대국에 대한 기록 이런 경우도 편파적일 수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구유사라고 하는 책은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왕조의 문제라든지 또는 국가 간의 관계를 떠나면 한 나라 안에서 성자라고 하는 존재는 누굴까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아닌 근대 이전의 중세나 고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역사를 주로 배우고 익히고 전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소수의 계층이었기 때문에 성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기록을 담당하는 특정한 계층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로 담당했느냐 하는 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는데 또 기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역사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제목에는 역사와 학 사이에 이 짧은 점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역사학. 왜냐하면 상구유사는 민중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중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민중의 역사 인식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흔히 이제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면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서 잘 정리해내는
것을 이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중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민중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한 학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남다른 통찰력을 또한 엿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상유사는 민중의 역사뿐만 아니고 민중이 바라본 역사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서고 또 고전이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먼저 몇 가지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여기 비석에 새겨진 글입니다. 굉장히 정갈하고 아주 단정하게 쓰여진 문체로 되어 있는데 당나라 현종이 쓴 예서체입니다. 당나라 현종이 유교에서 중시하는 효경이라고 하는 고전을 예서체로 썼는데 그것을 빗돌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비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붓으로 글을 써도 참 쓰기 어려운데 비석에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글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선의 화가인 겸재정선의 그림입니다. 겸재정선이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여산폭포라고 합니다. 겸재정선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진경산수화의 대가입니다.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조선의 문인들이 산수화를 그릴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산천, 산수를 그린 게 아니고 중국의 고전을 통해서 상상했던 그런 산수를 주로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산천에 대해서 그리는 산수화를 내놓았는데요. 그것을 진짜 경치다 하는 뜻에서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겸재정선의 작품의 이 여산폭포는 사실 진경산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산의 폭포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이게 이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 이백의 작품을 옆에 비석으로 새긴 건데요. 망여산폭포라는 것이 이 제목입니다. 여산의 폭포를 바라보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앞서 겸재정선의 이 그림도 바로 이 망여산폭포의 시를 가지고 상상으로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겸재정선이 단순히 상상으로만 그렸다고는 하기는 어렵고 중국의 역대 화가들이 그린 여산폭포를 아마 참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비석입니다. 좀 이 화면에서 보시더라도 좀 남다르게 비석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의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식구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중간에 바로 이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림처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식구를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조 향로 생자연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줏빛 인해가 일고 요간 폭포 괴장천 멀리서 폭포를 바라보니 하늘에 걸린 듯 하구나. 비류직하 삼천척 곧장 아래로 삼천척 떨어지니 의시 은하 낙구천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하여라. 이런 식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면 제일 위에 일조 향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비류직하 삼천척 느낌이 아주 담뿍 들도록 이렇게 중간에 큰 글씨로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한번 이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시더라도 글자로서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도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팔만대장경 해인사의
장경각에 있는 팔만대장경에 새겨져 있는 글들입니다. 아주 촘촘하게 정갈하게 새겨져 있는 목판본입니다. 대장경은 우리가 고려 대장경이 원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대장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초조본이 있고 제조본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판각됐던 것을 초조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몽골 침략을 받는 동안에 다시 판각해서 내놓은 것이 지금 해인사의 장경각에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그걸 제조본, 두 번째 새긴 거라 해서 제조본이라고 합니다. 전체 이 판목, 이 하나가 경전의 한 페이지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총 8만 1천여 개의 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이렇게 명칭을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불교의 수많은 법문을 8만 4천 법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8만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체 글자 수는 5,300만 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걸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에 거의 한 12, 13년의 기간 동안에 새겼으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국가적으로 큰 위난의 상태에서 이 새긴 게 팔만대장경 목판본입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다가 왜 일본이 일제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물들을 훔쳐갔는데 대략 10만 점은 더 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만 점이 그냥 이 숫자로만 10만 개가 아니고 거의 국보급, 보물급 유물들을 가져갔으니까 대단한 노략질을 한 거죠. 그런데 팔만대장경을 왜 가져가지 않았을까? 조선 후기에, 조선조의 우리 실록을 보면 끊임없이 이 일본에서 사신이 오거나 해서 대장경을 보내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뇌물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장경을 가져가려고 했고 17세기 즈음에 일본에서 결국은 대장경을 독자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황벽본 대장경 이러는데 굉장히 조잡하고 이 수준이 형편없어서 자기네들이 결국은 또 조선에 와서 대장경을 계속해서 구구를 하듯이 해서 가져갔는데 일제 때 식민 지배를 하면서 왜 이건 안 가져갔느냐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섬찟한 생각도 들고 이럽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장경은 고려 대장경이 아니고 일본이 20세기 초엽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인쇄 방식으로 찍어낸 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다음에 고려에서 두루두루 찍어냈던 역사적인 모든 대장경을 총 집합시켜서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신수 대장경입니다. 그것이 1905년에서 1912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하기 전후죠. 아마 그걸 완성하고 난 뒤에 일본인들이 고려 대장경보다 신수 대장경이 월등히 뛰어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려 대장경을 가져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100여 년 동안에 모든 불교 연구자들은 바로 일본의 신수 대장경을 기본적으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 팔만대장경은 이 땅에 무사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장경 판목은 남아있지만 초조본 대장경이라든지 또는 제조본 대장경 찍은 인쇄본들은 일본에 월등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일본 사찰들의 곳곳에 아마 숨겨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역시 비석에 있는 것을 탁본한 겁니다. 우리 상구유사의 저자인 일현스님의 비문에 새겨져 있는 글씨체입니다. 사실 오른쪽 상당히 보면 왕우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희지를 가리킵니다. 왕희지가 직접 쓴 진본 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이 서예 글쓰기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옛날에 뛰어난 이 서예가라든지 또는 문인들이 남긴 글들을 대부분 모사하면서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은 원래 이 뛰어난 작품들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그것이 전해지곤 했는데요. 고려시대에도 그런 모사품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사품들에 있는 왕이지 글씨체를 모아서 일현 스님의 비문에 이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왕이지의 모사품은 아무리 모사품이라도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 또 특히 그랬기 때문에 이 비석에 새겨진 이 왕이지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인각사에 있는 이 빗돌을 보면 닳아서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깨져서 버려진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에 이 빗석에 새겨진 글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 학자들이 탁본을 한 덕분에 우리가 원래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과거 시험 치러 가는 사람들이 인각사에 들러서 비석을 이 새겨져 있는 글을 좀 갈아서 마시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합격한다 하는 그런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앞서 요 비문도 그렇고 앞서 이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이 200의 이런 이 비석에 새겨진 시, 겸재정서는 우리가 저자를 아니까. 근데 요 당현종의 유명한 효경의 예서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글자마다 다르지만 예술적으로도 탁월하죠. 근데 우리는 이 비석, 마지막 요 비석 같은 경우 일현 스님의 일생을 담은 보각국존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이 비석에 글을 누가 새겼느냐. 실제로 비석에 글을 쓴 사람은 고려 충유랑 때 당대 최고의 문인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붓으로 먹을 찍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비석을 새기지는 않았죠. 앞에 보인 200의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은 자기가 붓으로 글을 쓰긴 했지만 비석에 새겨져 있는 이 200의 망여산 폭포는 누가 새겼는지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문자를 습득하고 문자로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한시를 짓거나 또는 아름다운 서예를 함으로써 명예도 얻고 명성을 떨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보통 소수의 지식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들, 그걸 더 확장하면 삼국시대, 특히 신라에 남아있는 수많은 유물들, 석굴암, 그 다음에 불국사의 백운교, 청운교 같은 다리, 그 다음에 이 석가탑, 다보탑, 우리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다행히 이 팔만대장경은 판목에 글을 새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쇄를 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목하게 파서 이름을 숨겨놨기 때문에 인쇄를 하면 그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 판목 나무 안에는 이 하나의 판목을 새긴 사람, 즉 각수라고 그럽니다. 나무를 새기는 사람을 이 각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각수 이름을 보면 신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대부 문인 지식인도 있고, 그 다음에 승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반 민중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겁니다. 고려대장경에 이렇게 각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중세에는 참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건데요. 이러한 전통이 아마 우리 역사에 있었던 덕택인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의 사대부 양반들이 죽었을 때 그가 남긴 기록들을 모아서 문집을 펴냈는데요. 그 문집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판각을 해서 그 집안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각수들을 모집하고 또 사대부 양반들 또 참여시켜서
이 나무 목판을 새기곤 합니다. 그때도 보면 대다수는 이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일반 민중들이 이 각수로서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 각수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 임금을 지불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세에 이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름은 거의 알 수 없는 이런 이 비석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고 다듬은 그런 장인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중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세라고 하는 시기, 물론 그 이전도 그렇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아주 배제되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 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신분의 상하입니다. 상층에 속하느냐 하층에 속하느냐. 그 다음에 성별로서 남성이냐 여성이냐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상층에 속하면 신분적으로 고귀하죠. 고귀하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기록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문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소수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상층의 남성과 여성들이 동등하게 그 문자를 습득하고 또 그 문자를 습득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발휘한 능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았느냐 하는 점인데요. 보면 위에 상층 남성의 경우에는 그 글을 가지고 기록을 담당하면서 존재를 과시했다면 상층 여성들은 글을 습득할 수 있는 신분은 되지만 사실은 그들은 기록의 세계에서는 배제되어 있었다,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남성 중심이냐 여성 중심이냐 하는 그런 고정관념과도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 남성과 여성은 신분적으로 고귀하다는 데서는 공통되지만 우월하냐 열등하냐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층에 속하더라도 여성이라면 마치 열등한 존재처럼 대접을 받았다. 우리 이제 선덕 요왕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바가 있듯이 삼국 사기 이 선덕왕조에 보면 이 비담을 비롯한 무리들이 여자가 왕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덕 요왕 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런 우월과 열등이라고 하는 괴리,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여성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사고를 하는 남성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려 때 이 삼국을 기록한 이 김구식을 비롯한 남성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봤겠죠. 그러나 적어도 삼국 시대가 되면 이런 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보는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층의 경우에는 당연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비신분에 있어서 하대를 받았죠. 그럼에도 또 하층 내에서도 남성은 그래도 여성보다 낫다 하는 사고,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하층 민중들은 글의 세계에서 배제되어서 오로지 말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그리고 그 말로서 전하는 역사든 또는 철학이든 다 기억된 것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층은 기록의 걸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하층은 기억을 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근대로면 상층, 하층 대신에 부자와 빈자, 중세는 신분으로 고귀함과 비천함이 나뉘었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자본주의 사회가 된 이 시대에는 이 상하층 대신에 부자와 빈자로 나누면 얼추 또 이 틀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이 관계는 근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평등한 상황까지 왔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남성 우위의 이 문화와 전통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생활이라든지 사회적 지위에서도 차별, 차등이 존재하고 있죠. 이 삼국유사는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상하, 남녀의 차등을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보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존재는 신분이나 성별을 떠나서 대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사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사실 이 그래프, 이 좌표에서 상층 남성이 고귀하고 우월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보면 전유하고 있으면서 모든 기록을 도맡아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이 우월감을 더 확고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상층 남성들은 다들 잘 살았느냐? 다들 행복했느냐? 정말 자유롭게 잘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고 한번 물어보면 꼭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우리가 독불장군이 없다고 하듯이 특정한 계층이 단독으로 홀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그렇게 생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 사회가 훨씬 더 원활하게 또 윤택하게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볼 때 태평한 시절이 극히 적었고 혼란기가 더 많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우월과 열등이라든지 고귀함과 비천함이라고 하는 이런 차별, 차등이 만들어낸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까운 역사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 상층과 하층 대신에 부자와 빈자로 나누더라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 그런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국유사 속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의미를 갖고 우리한테 새로운 이 좌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시 설명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상층 남성이 글을 전담하고 기록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실제 그들이 남긴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 문화, 제도, 전통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에 상층 여성을 비롯해서 하층 남성과 여성의 세계는 거의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국 이 사기를 보면 상층 남성들의 활약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군데군데 상층 여성들이 언급됩니다. 하층은 거의 배제되어 있죠. 그러면 배제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아무 역할을 못했느냐, 무의미한 존재이기만 했느냐, 그리고 상층 여성들도 한 일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 기록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적어도 중세의 기록은 전체 역사의 4분의 1밖에는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유사는 그 4분의 1 이외에 남은 4분의 3을 보여주려고 무진 애를 쓴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의 첫 페이지에 첫 번째 이야기 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기편에 김유신이라고 하는 조목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서 방대하게 김유신에 대해서 쓴 것에 견주면
상우유사에는 김유신이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만 나오고 이 김유신이라는 이야기 안에는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한 1화 하나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1화 속에는 김유신의 탁월한 능력이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유신이 명성에 비하면 그도 한낱 사내일 뿐이다. 평범한 사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다 하는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일화가 끝난 뒤에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쇄물이 있는 내용입니다. 김씨 집안에 제매 부인이 죽자 청년의 위쪽 골짜기에 장사 지냈는데 이로 말미암아 제매곡이라 불렀다. 이 제매 부인은 김유신의 모친인 만명 부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제매정댁이라고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매정댁 안에 들어가면 또 유명한 김유신이 전쟁으로 집에 거의 머물지 못한 그 때문에 어느 날 집 앞을 지나갈 때 집에 들르지는 않고 집에 우물물을 떠오라고 부하병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마시보고 우물물 맛이 변함이 없다 하는 걸 느끼고 집에 별일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 우물이 이 제매정 댁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의 위쪽 골짜기는 지금 형산강에서 서쪽편에 있는 김유신 묘 근처를 가리킵니다. 근데 김유신이 묘가 거기에 있다는 내용은 없고 이 제매 부인을 거기에 장사 지냈다는 내용을 이 상우유사는 알려줍니다. 물론 지금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온 집안의 남녀가 그 골짜기의 남쪽 시내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 그때 온갖 꽃들이 피고 송화가 골짜기 안 숲에 가득했다. 골짜기 여기에 암자를 지었으므로 송화방이라 불렀고 원찰로 삼았다고 한다. 원찰은 한 집안의 사찰을 원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 일대에 가면 송화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왜 느닷없이 제매 부인 이야기를 했을까? 제매 부인의 죽음, 그리고 제매 부인을 장사 지낸 곳, 그리고 집안의 남녀들이 다 봄이면 잔치를 벌였다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김유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내걸었는데 김유신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김유신과 좀 물론 이제 만명 부인은 김유신의 모친이긴 하지만 모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이 모친을 장사 지낸 곳에서 집안 남녀들이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교 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문화나 풍토가 사라져서 아마 기록을 덧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서 죽은 이를 기리거나 애통해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판을 부리기도 하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기이한 광경인데요. 사실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떻게 보면 슬프게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장사를 지낼 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죽은 이를 떠나보낸다는 마음도 또 있지만 산 사람은 또 산 사람대로 산다고 하는 생각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 지내는 자리에서도 슬픔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는 것도 옛날 기록에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시 위서 동의전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록한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떠나보는데 슬퍼하는 것보다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잔치하듯이 하는 모습이 매우 특이해서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은 이를 기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교식 제례가 아니고 우리의 원래 전통 방식의 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숙하고 장용하기만 한 게 아니고
매우 즐겁습니다. 이 잔치를 벌였다 하는 데서 그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가능하게 했던 주역이 집안의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다는 사실도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아마 이 점이 특히 이 눈을 끌었기 때문에 이련 스님이 이 이야기를 김유신 조목에 덧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민중들 사이에서는 연면이 이어져온 상청지배청은 유교적 인식이나 관념에 의해서 제례를 형식화하고 그러면서 엄숙하고 장중하게만 치르려고 한 데 반해서 적어도 민중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내려오던 이런 잔치 분위기를 잘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아마도 이 조목을 특별히 중시해서 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구유사는 이렇게 이 좌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 상청 남성 중심의 기록의 시대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네들이 전하는 그네들이 말로서 기억하고 전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잘 채록하고 편집해서 써낸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구유사에 실려있는 이 조목들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남쪽 지역 두루두루 다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제 상무유사에 지된 이련 스님이 거의 6, 70여 년 동안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 돌아다녔던 지역에서 체록했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련 스님이 발자취가 닿은 곳에서 들었던 또는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체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상구유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각사를 이 상구유사를 펴낸 곳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인각사의 문문시가 이련 스님의 이 노년에 한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기에 저는 상구유사를 그때 편집해냈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평생 이 상구유사를 채록하면서 편집하고 어떻게 구상할 건가 하는 점에서 평생이 걸린 그런 역작이고 노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곳에서 편집해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평생에 걸쳐서 저술한 책이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주 지역에는 의외로 이련 스님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이야기들도 젊은 시기에 생각을 하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꽤 많았을 것임에도 그 중에 일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이 구성에 맞춰서 이렇게 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볼 부분입니다. 제가 왜 딸이 아닌 아들인가? 우리 지금 20대들은 아마 딸이냐 아들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무게중심을 따로 두는 사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벌써 40, 50대만 돼도 어릴 때부터 아들 하는 말을 들었던 세대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담긴 내용이 기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아들을 중시 여겼던 시대에 아들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고 타당하고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유사 기편에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이라고 하는 조목이 나옵니다. 신라의 경덕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에 보면 왕의 성기는 길이가 8치였는데 이전에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왕의 성기에 대해서 음경의 길이가 표현된 경우 매우 특이하지만 민중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면 아들이 없으므로 왕비를 폐하고 사량 부인을 봉했다. 그 사량 부인이 곧 후비 마늘 부인입니다. 마늘 부인의 시호는 경수 태우이며
의충각간의 딸이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성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속하고 천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도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특히 이렇게 기록을 담당하는 계층에서는 이런 것은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말 못할 거냐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자연스러운 것 가운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에 혼인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기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궁합이라는 말을 하죠. 요즘 사실은 음식에 있어서 궁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궁합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에서 잘 어우러지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 성기가 굉장히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중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살아왔고, 그것이 실제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는 거죠. 그리고 왕비를 왜 패했느냐? 상무도 왕비를 패하고 왕비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이제 여기 내용과 연결해서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들을 못 낳는 이유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정확하게 옛날에는 알려지지 않았죠. 민중들은 그 이유로 아마 합궁을 하지 못한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성기의 길이가 8치, 물론 이 8치가 한 치를 3cm로 하면 상당히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10치가 한자가 30cm입니다. 저는 이건 민중들이 바라본 그때 왕비가 바뀐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아들 문제가 나오죠. 왕이 하루는 표훈대덕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 복이 없어서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대덕이 상제께, 즉 하늘에 있는 상제께 청하여 아들을 얻게 해주시오. 그래서 표훈이 천제에게 올라가서 묻고는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상제께서는 딸을 얻겠다면 되겠으나 아들이라면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부디 딸을 아들로 바꿔 주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표훈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청하니까 상제가 말합니다. 하겠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게 상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훈이 내려오려고 할 때 상제가 다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늘과 사람은 서로 섞을 수 없다. 이제 스님은 마치 이웃 마을처럼 가고 오면서 천기를 이후로 다시는 오가지 말아야 합니다. 표훈이 돌아와서 상제의 말로서 깨우쳤으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아들을 얻어서 뒤를 잇는다면 만족하겠소. 이에 마늘 황후가 태자를 낳으니 왕이 아주 기뻐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해공왕이 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나오지만 해공왕 때부터 신라는 하대에 접어든다. 즉 쇠망하는 시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민중들은 그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해공왕이 즉위한 뒤에 쇠망하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 남자답게 자라지 못하고 여자가 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딸로 태어났으면 될 사람을 아들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즉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모습을 또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을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국 통일
된 뒤에 신라 시대의 변화해가는 어떤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실 이제 문무왕이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삼국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신문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신문왕 이후에 신라 사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중 제일 큰 변화가 화랑의 존재입니다. 사실 화랑 집단은 이 전사 집단입니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실제로 했죠. 지금도 다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국이 통일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런 전사 집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위기 상황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백제나 고구려처럼 이웃해서 항상 국경을 침범해오고 그 다음에 노략질을 삼는 그런 적대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화랑의 존재는 점점 퇴색해지고 실제로 이 신라의 정치 판도는 이런 전사 집단보다 문인들, 즉 이 지식을 습득한 관리들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중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문왕 때 이후로 독서 상품가를 열어서 독서인들을 배출하는 문제. 그러면서 논어라든지 앞서 당현종이 썼다고 하는 효경이라든지 춘추라든지 하는 유교 고전들을 익히고 습득한 문인들이 중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랑의 존재는 점점점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 문인 지식인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적 관점, 유교적 관념입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이런 좌표가 바로 말해주듯이 위와 아래, 남성과 여성의 차등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층 남성 중심의 문화를 어뜸으로 여기고 그런 문화를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펼칠 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삼국통일 이전에 선덕왕이나 진덕왕이 보여준 여성으로서 왕위에 올라서 또 충분히 통치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죠.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덕왕 때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인식, 이전의 인식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딸을 낳아도 사실 상관은 없죠. 딸이라도 왕위에 올라서 얼마든지 통치자로의 역할을 하는데 모자람이 없는데 경덕왕 때쯤 되면 이제 유교적인 사고가 널리 퍼지면서 그런 여성에 대해서 남성보다는 못하다는, 오히려 열등하다는, 그래서 통치자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는 사고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런데 상층 계층에서는 그런 남녀는 유별하다, 그리고 남성이 훨씬 우월하다 하는 사고가 펴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된 관념은 이 세속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 특히 경덕왕을 비롯한 이런 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가했던 선녀인 표훈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위에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표훈 이후로는 신라의 성인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단정하듯이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출가한 성녀의 경우라면 이런 좌표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추와 중생은 똑같다. 즉 부추나 중생이나 대등하다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불교가 들어온 뒤에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불교 교단이 위세를 갖게 되면서 불교 성녀들이나 성단은 이 우월과 열등, 고귀함과 비천함이라고 하는 세속의 어떤 차별적인 질서와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좌표를 다시 보시면 이게 상층과 하층 대신에 상층에다가 출가 승려를 넣고 하층에다가 제가자를 넣으면
그대로 이 등식이 맞습니다. 사실은 승려들은 출가했다는 것 외에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또 터득해야 되는 지혜의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핵심 이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그러면서 남다른 우월한 지위와 위세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과 차등이 인간의 욕망, 탐욕을 채우는데 굉장히 큰 구실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민중은 바로 이 표온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덕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스님을 끌어와서 이 스님조차도 꾸짖고 있습니다. 평등을 가르치는 불교 승려가 오히려 남성과 여성,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차별적 사고를 하는 그런 통치자의 사고를 나무라면서 일깨워주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해주는 그런 구실을 했죠. 이것은 승려로서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다.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나눠드린 그 인생물에 보면 오자가 있습니다. 그 왕생이나 해탈의 순수가 있는가라는 소제목 바로 위에 구절에 보시면 표훈까지 함께 나무라면서 남성보다 여성을 이랬는데 바뀌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을 더 중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을 더 중시하는. 출가 승려로 오면 상청 남성, 즉 출가 남성은 비구가 되고 출가 여성은 비구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남성일 경우에는 우바세, 그 다음에 제가 여성은 우바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넷수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불교가 들어올 초기에는 보면 비구니에 대한 존경심도 대단했고 실제 비구니들 가운데서 뛰어난 그런 성녀 생활을 한 여성들의 전기도 서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구니 전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가 들어온 초기에만 남아있고 그 이후에 널리 알려진 양나라 때 고성전이나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고성전, 또는 송나라 때 고성전, 우리나라 해동 고성전에 보면 비구니들이 전혀 이 책 속에 기록이 안 됩니다. 이건 결국은 이 평등을 중시하는 불교의 세계에서도 이 중세, 세속의 질서와 별 다르지 않는 이런 차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청 남성들이 세속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출가의 세계에서도 남성 출가자인 비구들이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이 도식은 거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구니 성녀들을 비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불교 교단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 불자들 사이에도 사실은 그런 사고를 널리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그 종교를 열었던 교조의 가르침을 오히려 위배하거나 또는 탈선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종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반교리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형성되면 세속 권력과 다르지 않는 권력, 권위, 권세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바로 이 출가자의 세계에서도 이 비구들이 주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자들이나 또는 비구니들에 대해서 기록된 바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삼국유사는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왕생이나 해탈의 순서가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감통편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걸어냈습니다. 웅면비 연불서성, 즉 웅면이라고 하는 종이 연불을 해서 서방 정토로 왕생했다 하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경덕왕 때입니다. 경덕왕 때 강주, 지금의 진주에 해당되는 강주의 남자 불자들 수십 명이 서방 정토를 가려는 뜻을 품고 그 주의 경계에 미타사를 세우고 1만 일을 기약해서 계를 만들었다. 1년 365일이니까 1만 일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연부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왕생하겠다. 이거는 이 생산을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이 민중들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신분도 높고 이 경제력도 넉넉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1만 일을 기약해서 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불자들은 비록 불교로 보면 제가자에 속하지만 사회적 신분으로는 상층에 속하는 남성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그게 나오죠. 아간 귀진의 지배. 그러니까 아간은 골품제에서 지배층에 해당되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아간 귀진의 집에 웅면이라는 여종이 있어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는 뜰 가운데 서서 중을 따라 연불했다. 주인은 웅면이 직분에 맞지 않는 짓을 한다고 미워해서 날마다 곡식 2섬을 주며 하루 저녁에 다 찌으라고 합니다. 근데 웅면은 초저녁에 다 찢고는 절에 가서 연불했으며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다른 버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데렐라 이야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신데렐라는 부지런하긴 하지만 순전히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자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팔자가 피는 적어도 이 기댈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웅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보시면 떨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뚫고 꿰어서 말뚝에 메어놓고 합장한 채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기운을 북돋우며 힘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 이러는데 그건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죠. 그에 비하면 웅면이라는 이 여종은 정말로 대단한 불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손바닥을 뚫어서 노끈으로 깹니다. 이건 단순히 이 고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웅면이라는 여종은 그 아간의 집에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엄청 노역에 시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여느 사람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이리 절에 옵니다. 그러면요, 이게 연부를 쉽게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당에서 말뚝을 세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졸음을 쫓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극한 이 마음으로 했던 이 연불, 정진이었기 때문에 그때 허공에서 하늘의 외침이 들립니다. 웅면낭자는 법당에 들어가 연불하시오. 절의 대중이 이 소리를 듣고 웅면에게 권해서 법당에 들어가게 하니 웅면은 법식에 따라서 정진했습니다. 얼마 뒤 하늘의 음악이 서쪽에서 들려오자 웅면은 몸을 솟구쳐 지붕의 대들보를 뚫고 나갔다. 서쪽으로 교외에 이르러 몸뚱이를 버리고 진신, 이 진신이란 말은 부처의 몸을 가리킵니다. 부처의 몸으로 변하더니 연화대에 앉아 대광명을 내면서 천천히 떠나갔다. 음악 소리가 허공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법당에는 지금도 뚫린 구멍자리가 있다고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분적으로 상층에 속하든 하층에 속하든 불교의 세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속 신분은 중요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출가를 하면 그때부터 세속 신분에서 상층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가라고 하는 독특한 이 전통이 세속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출가자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상하 남녀 이렇게 차별이 형성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 출가의 세계에서 비구가 되는 것이 최고인데 사실 하층 남성들이 이 세속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월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승려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성직 계급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종교가 숭앙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성직자가 되면 성직자로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종교가 많은 폐해를 남겼음에도 숭앙되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세속 신문에서도 그렇고 또는 종교의 세계에서도 가장 열등한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중 여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하의 신분을 갖고 있었고 제일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웅면비가 상층 남성들 또는 출가 남성들이 고귀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 왕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면 출가한 성녀들, 그 중에서도 남성인 비구가 빨리 깨우치고 그 다음에 덕도에서 서방 왕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제가들 중에서도 우바세에 해당되는 거기다가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또는 경제력에서 넉넉했던 그런 남성 불자들이 훨씬 빨리 서방으로 왕생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웅면은 바로 그런 통념은 통념일 뿐이고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아서 비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여종이 통념과 달리 가장 먼저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분의 상하가 연불의 경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남녀의 우열이 해탈의 순서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웅면비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숨겨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이 비구나 비구니 또는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차별하는 마음은 연불하는 마음과는 어긋나고 그래서 결코 해탈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하는 이치를 이 이야기는 은근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경전을 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웅면비 연불 서성이라는 이 안에 있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불교 교리, 불교의 이치를 전해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차별적인 인식, 관념을 단박에 깨뜨려버리는 그런 통렬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회적 신분에서나 또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세계에서도 제일 천시받고 또 우매하고 해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여종이 이렇게 일거에 다른 어떤 계층의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연부를 통해서 왕생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생이나 해탈에 정말 순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다 하는 것을 이 짤막한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또 이 좌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우바세 우바이들은 오늘날에는 불자들도 글을 모르지도 않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이 한문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말로 된 경전을 읽고 경전의 내용을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문으로서 위력을 발휘할 때에는 한문을 익히지 않는 이 우바세 우바이들의 경우에는 경전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출가 성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리를 들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가 성녀들의 경우 더 대단하게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서도 이구들이 더더욱 높이 존중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날은 당연히 기록뿐만 아니고 이런 녹음기라든지 영상 매체의 발달을 통해서 반드시 글로 쓰여진 기록이 아니더라도 영상 기록을 통해서도 역사는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 이전에는 적어도 문자로 기록되어야만 역사로 인정받았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 문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문이라고 하는 공동문으로 쓰여져야만 제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출가 성녀들의 경우는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불교라고 하는 외래 종교, 인도에서 건너온 종교 경전들을 처음에 한문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공동문의 시대였던 그러한 특성에 맞게 이 한문을 습득해서 불교 경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성녀 노릇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주 우연적이지만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중국과 문화를 공유했던 나라들의 이 성녀인이 한문을 습득해야만 불교 경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 신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경우 이제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짧은 기간에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훨씬 압축적으로 뛰어난 승려들을 배출함으로써 불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명명에 걸맞는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인물이 이제 원효입니다. 역사적으로 원효는 신라 시대에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라 시대에 원효를 높이 평가했던 것은 상층 지배층이 아니고요. 대부분 하층 민중들이 원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하층 민중들이 원효 이야기를 계속 전승하면서 원효를 어떻게 보면 불교 철학이나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고려 때까지 계속 전해지다가 일현선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상우유사의 풍과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고려 시대에 성녀들 가운데서 원효의 존재를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했던 인물이 대각국사 의천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성사, 해동에 있는 성스러운 스님이라는 칭호를 의천이 붙였는데요. 그 전에는 지배계층만 아니고 불교계에서도, 교단 측에서도 원효는 어떻게 버림받은 또는 소외받은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원효 스님은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민중들 사이에서 이 명불이라든지 또는 불교 교리를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녀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그래서 속된 삶의 자취를 보여줬다. 이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배척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지나면서 비로소 원효 스님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상층 지배층은 원효에 대해서 또는 불교 성녀들은 원효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소위 말하는 이런
가사를 걸친 성녀로에 걸맞는 그런 형식적인 틀로서 재단을 했기 때문에 파괴성이라고 명명하면서 배척했다면 민중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원효를 아주 재밌는 스님 또는 아주 살갑고 가까운 스님, 그러면서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는 스님으로 여겼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는 그런 면모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여러 실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거론한 것은 사복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이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조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그러니까 경주죠. 경주에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 요즘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는 게, 요즘은 이제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지만, 신라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던 듯 합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아이는 12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동, 뱀사자를 써서 사동, 뱀은 이제 기어다니니까 아마 이 아이가 기어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사동 또는 사복이라고 불렀던 듯 합니다. 어느 날 그 어미가 죽으니 그때 원효는 고선사라는 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그를 보고 예를 갖추어 맞이했습니다. 사복은 답례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어미가 죽었을 때 고선사로 원효를 이 사복이 찾아갔습니다. 원효가 그를 보자마자 예를 갖추어서 맞아드렸죠. 이 대목도 재미있습니다. 원효는 당대에 깨달음 얻은 최고의 고승임에도 10살 안팎의 어린애, 보잘것없는 사내아이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복이 오히려 더 대담하게 답례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전을 실었던 암소가 지금 막 죽었으니 함께 장사 지내는 게 어떻겠소? 그래서 원효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복 이야기를 떠나더라도 이 내용은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원효는 민중들 가운데 누구든지 찾아오면 다 만나주고 그들을 살갑게 대해줬다는 이야기를 뜻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었고 원효가 그 집에 이르렀고 사복은 원효에게 포사를 통해서 괴를 주게 했다. 그리고 원효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빕니다.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도다. 죽지 말지니 그 태어남이 괴롭도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함축적인 그런 깊은 이치를 담은 겁니다. 그런데 사복이 말이 수선스럽다. 말이 너무 많다. 야단칩니다. 그러자 원효가 고쳐서 말합니다. 죽고 나는 일이 괴롭도다. 태어나고 죽는 게 다 괴롭다. 이렇게 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죽음을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갑니다. 원효가 이제 말합니다. 지혜의 범을 지혜의 숲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불교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잘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주로 역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지혜의 범을 지혜의 숲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원효가 이렇게 말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효가 남긴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을 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은 민중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지혜의 범이 지혜의 숲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이때 지혜의 범은 바로 사복의 어머니죠. 사복의 어머니는 그냥 과부입니다. 남자도 없이 애를 낳은 그냥 평범한 여성,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지혜의 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리산이라고 하는 바로 가까운 산 기슭의 숲속을 두고 지혜의 숲속이라 그랬습니다. 앞서 제가 팔만대장경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만대장경 안에 지혜가 다 들어있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민중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대장경, 경전이나 논수라든지 이렇게 한문을 익혀야만 읽을 수 있는 이런 서책들을 지혜가 담긴 그릇으로 본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혜의 숲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문자로 기록된 경전이 지혜의 숲속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세계가 바로 지혜의 숲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지혜의 범이고, 그리고 그네들이 장사 지내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지혜의 숲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가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사실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복이 개송을 지어서 말한 데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저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지. 이제 또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려 하네. 그와 같은 이는 바로 사복의 어머니입니다. 평범한 여성입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바에 해당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 여성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사라수 사이와 활리산이라고 하는 경주에 있는 그 흔한 산을 연화장 세계로 표현하면서 동격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에도 차별적이고 차등적인 사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즉 불교 경전에서 그토록 중시하고 강조했던 내용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압축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복이 죽음을 얻고 바로 그 땅속으로 들어가니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금강산, 이 금강산은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금강산이 아닙니다. 경주의 북쪽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금강산이라고 옛날에 불렀습니다. 금강산 동남쪽에 절을 짓고 도량사라 했다. 해마다 3월 14일이면 점찰 법회를 여는 것을 항규로 삼았다. 사복이 세상에 나타나 보여준 거라고는 이뿐인데 세간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니 가소롭다. 그 다음에 기린다 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은 이런 스님이 덧붙인 겁니다. 원효는 신라 이후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방대하게 저수를 남긴 스님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양만 방대한 게 아니고 그 수준도 탁월해서 중국에는 유학 간 적이 없지만 중국에까지 알려져서 중국의 고성전에 수록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선종을 비롯해서 여러 종파에서 원효 스님의 사상이라든지 행적을 고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의상 스님과 함께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두루마리, 만화처럼 만들어진 두루마리 그림을 통해서도 오랜 동안 숭앙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 원효 스님이 지었다는 금강산매경론 같은 경우도 금강산매경에 대한 주석서라는 뜻입니다. 금강산매경론인데 사실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의 위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을 쓰는데 그것이 거의 경전 수준으로 높이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남아있는 것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인데 그 일부도 사실 방대한 양입니다. 거의 모든 아까 팔만대장경에서 보시다시피 경전이라고 하는 경전의 모든 주석서를 다 달았습니다. 심지어는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위경에 대한 주석서까지 달았으니까 이런 원효 스님은 얼마나 방대한 저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술이 그 어렵다고 하는 한문을 최상의 수준에서 구사하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들 입장에서 볼 때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지만 과연 민중들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반문을 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따지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글을 쓴 적이 없고 문자로서 대중을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로서 가르치고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원효 스님도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실제 그 행적의 대부분은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말로서 민중들과 함께 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함께 경험했던 민중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원효가 쓸데없이 저술만 너무 많이 했다. 심지어는 성녀들조차 읽어내지 못할 정도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또는 꾸지점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실제로는 이 원효 스님의 그런 이런 출가 남성인 비구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비구니들이나 우바세, 우바이들은 직접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저술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쓸데없이 말만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사복의 어머니가 죽은 데 대해서 원효가 나지 말지니 그 죽음이 괴롭도다. 죽지 말지니 그 태어남이 괴롭도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복이 말이 수선스럽다. 너무 말이 많다. 라고 타박한 것은 결국은 원효가 너무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군소리를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특히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일깨워졌던 석가모니의 행적을 견주면 그런 저술들은 실제로 중생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구실밖에는 하는 게 없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우리가 지금도 정말 대단하게 치는 우리의 고귀한 유산인 팔만대장경도 다 헛소리에 군소리에 불과한 걸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만대장경을 안 읽어도 지혜를 터득해서 성불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팔만대장경의 경전들, 논서들, 그 방대한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성녀들 가운데서 성불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마 민중들이 끊임없이 이 가삭을 친 스님들을 존중하고 존숭하면서 보시함으로써 또 그네들을 높이 떠받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출가하는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 어렵다고 하는 수행의 길을 강대대해서 존중하고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너희들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 이 글에 대해서 무지랭이 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얼만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법을 해주느냐 그런 가르침을 펼치느냐 하는 것도 이 민중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 하나 있고요. 그는 이제 민중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불교 또는 불교 승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서 이 이야기에서 끝에 보신 세간에 쓰는 황당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니 가소롭다 하는 대목, 이것은 이제 이련 스님이 붙인 건데요. 아주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삼국유사를 삼국사기와 대비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로 온전하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삼국유사는 바로 이 황당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련 스님이 여기에서 도리어 세간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니 가소롭다 하면서 실제로 위의 이야기를 잘 보면 유교 지식인 볼 때 이게 너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황당한 이야기는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번듯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진실을 알려주고 이치를 담아내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이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황당한 이야기라는 거죠. 불교의 이치를 널리 알려주려고 수많은 저술을 남긴 원효도 욕을 먹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이치를 전혀 담지 못하고 진실조차도 전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라면 그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 즉 사실이냐 허구냐로서 이제 판단한 이런 황당함이 아니고요. 진실 또는 이치를 담아내느냐 못 내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전 스님이 여기서 한 말은 사복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전해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진실도 이치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진실을 알려주고 이치를 담아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실려있는 사복불언입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황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전 스님이 한 말은 상국유사라고 하는 이 역사서에도 적용됩니다. 기존에 상국사기나 또는 해동고승륜도 그렇고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서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바로 이런 사실을 풍부하게 또는 정교하게 자세하게 실었다 하는 데서 얻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스님은 그렇게 썼다고 그게 역사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관통하는 원리나 이치를 담아내야만 역사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역사서라고 하지 않죠. 어떤 역사서보다도 더 짜임새 있게, 짤막하지만 짜임새 있게, 또 구성을 잘하고 배치도 잘해서 만들어낸 책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사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연도나 사실을 나열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역사적 이치라든지 역사 원리를 알려준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역사가들이 쓴 글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글들을, 역사가들의 글들을 역사서라고 명명하지는 않죠. 역사서라고 하려면 바로 일관되게 관통하는 그런 원리를 찾아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서술을 했을 때 비로소 역사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국유사는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특징 짓는 중심과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층과 하층, 남성과 여성, 또 이 말로 기록되는 것과 그 다음에 글로서 기록되는 것과 말로서 기억하는 이런 것들, 이런 구분들을 차별적인 사고에서 들여다보지 않도록, 그것은 차별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피상적으로 본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관념에 의해서 재단해버린 그런 과오를 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국사기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서로서 중요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으나 과연 역사서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바로 실제 삼국시대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다양한 현상들, 사실들을 아주 다채롭게 또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보여주느냐 하는 점에서 보면 온전한 역사서로 보기 어렵죠. 상층, 하층 가운데서 상층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가운데서 남성들의 사고로 본 역사의 한 일면, 단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삼국사기지만 삼국이라고 하는 역사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또는 보여주는 역사서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삼국유사는 바로 그 점에서 삼국사회가 배제하고 또는 배척했던, 소외시켰던 나머지 세 면들, 상층의 여성, 하층의 남성과 여성들의 세계와 또 그들이 역사를 바라본 그런 관점과 이해들을 다양한 이야기로서, 물론 충분히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원리나 이치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편집을 잘 해서 역사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책을 서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원리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도 차별적으로 보는
그런 많은 관계들을 잘못됐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핵심이 되며 또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도 작동하고 있는 원리, 대등의 원리를 말해주려고 한 역사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평 지배청이 중시했던 그런 한문으로 기록된 이 문학이 아니라 하층 민중들, 심지어는 상층의 여성들조차도 이 하층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세계, 어떻게 보면 참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의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서를 만들어낸 것,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다 하는 점입니다. 이 삼국유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대등의 원리, 다양한 인간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 관계 속에서 숨겨지고 그리고 간과되어 온 이 대등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또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불고 있는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대등의 원리를 21세기 사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한 것 또는 보여주는 것,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에서는 BTS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이런 이 현상 속에서 이 대등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삼국유사와 어떻게 있다고 말해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